네, 오늘 모신 분은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2026 책의 저자시죠? 네, 철이형 신민철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진짜 이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2026. 그러니까 내년도에 정말 올 것이냐? 사실 올해 말에 올 것이냐에 대해서도 논쟁이 좀 많거든요. 그리고 이미 끝났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어떻습니까? 이 비트코인의 진짜 이 불장 슈퍼사이클 이게 언제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사이클 자체는 지금 2023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미 2년째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처음 이제 1년 반 전에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을 때는 일반적인 비트코인의 4년 주기에 따라서 올해 말 정도, 그러니까 2025년 4분기에 이 사이클의 정점, 끝이 올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썼는데, 현재는 이제부터도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사이클의 진행 속도가 조금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클이 원래 예상했던 올해 말이 아니라 내년 1분기나 유력하게는 내년 2분기까지 더 확장돼서 진행이 될 것으로 현재는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이클이 길게는 1년 가까이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 의외로 이제 사이클은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이 사이클 이론은 먹히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비트코인 ETF하고 연관해서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 사이클이 기존과는 좀 가장 다른 차이점이 뭐냐고 하면은, 기존의 사이클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뭐 2배든 3배든 급등을 했다가 거기서 또 뭐 40%, 50% 하락을 조정을 받아요. 그런 식의 이런 급등 후 급락이 반복되는 게 사이클 이제 후반부의 형태였거든요. 그랬던 것이 이번 사이클 들어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이 뭐냐면은, 과거와 같은 그런 큰 변동성을 가진 급등과 급락이 없고, 한번 좀 가격이 오르면은 일정 기간 횡보를 하다가 또 오르면은 이제 조정 과정을 거치다가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일종의 계단식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계단식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기관의 진입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과거 사이클들을 돌아봤을 때 비트코인이 정말 강력한 상승을 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물선 상승이 이루어진 진짜 불장이 온 타이밍은 유동성 확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부터 그런 포물선 상승이 왔어요. 근데 이번 사이클은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이 올해 들어서 금리를 아직 한 번도 안 내렸죠. 그러니까 미국 그 유동성, 글로벌 유동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미국의 금리 인하가 계속 지연되면서 유동성이라고 하는 물때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시기가 계속 뒤로 지연됐던 거예요. 그로 인해 아직까지 강력한 포물선 상승이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저는 유동성이 들어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과거 사이클들과 같은 강력한 포물선 상승은 사이클 후반부에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에 기존의 과거 사이클들과는 좀 달라진 이것이 이제 일단 분명한 거고, 네. 이 이유는 결국 ETF를 통한 기관의 유입,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 영향이 1차적으로는 큽니다. 하지만은 유동성이 제대로 안 들어온 게 훨씬 더 큰 이유입니다. 근데 그 기대치는 더 이렇게 높아지는데 유동성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뭘까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몇 년 전에 보면은 금하고 비교했을 때 금이 많이 오를 줄 알았는데 금은 좀 주춤거리고 모든 돈이 코인 쪽으로 들어가면서 비트코인이 크게 올랐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금이 오르고. 근데 금이 올랐다고는 하더라도 지난 1년간의 수익률을 보면 금은 30% 중반대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80%예요. 그러니까 금보다 2배 이상 더 오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일종의 착시 효과일 수도 있는데요. 금 같은 이제 큰 자산이 20%, 30% 오르면 엄청 많이 오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비트코인이 훨씬 더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1년 동안 20%밖에 안 올랐고요. 그 AI가 뭐 엄청나게 대단한 성과를 하고 요즘 계속 신고가 경신하고 그래봐야 20%대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비트코인이야말로 앞으로 이 새로운 자산이 이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5년에서 10년 정도는 뭐 감히 비할 데가 없는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이는 자산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또 80% 올랐으면 많이 오른 거네요. 엄청 많이 오른 거죠. 못 올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 그것도 갑자기 좀 궁금해지긴 사람들의 하네요. 기대치가 좀 그만큼 높았던 것도 있겠죠. 왜냐면 기존의 비트코인이라고 하면은 사이클이 한번 시작되면은 한 번 상승장이 올 때
뭐 200%, 300% 올랐다가 네. 물론 그 다음에 이제 또 40, 50% 조정이 있다가 또 다시 그렇게 오르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급격하게 올랐었는데 이번에는 한 번 오르고 뭐 반년 횡보하고 한 번 오르고 반년 횡보하고 이런 식으로 오르니까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지루하다라고 느낄 수 있겠죠. 아무래도 금이나 뭐 인덱스 투자자와 비교해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성향이 훨씬 더 공격적일 거 아니에요. 네. 공격적이니까 이 시장에 큰 비중으로 투자를 하겠죠. 그런 투자자들의 그런 성향을 만족시켜주기에는 조금 지루했던 시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일 수 있어요. 이제 하반기부터 연준의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8월 달에 조종설이 이렇게 좀 떠오르고 있거든요. 뭐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네, 이유로? 그거는 뭐 그냥 너무 쉬운 건데요. 위험자산 시장 자체가 8, 9월이 역사적으로 그냥 항상 안 좋았어요. 아, 우리 뉴욕 증시 네, 이것도 네. 그때가 약세장이었다. 미국 증시도 역사적으로 과거 100년을 보면 8, 9월이 가장 안 좋았던 달이고요. 8월 중반 정도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9월까지 안 좋고, 그래서 10월에 다시 돌아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거고, 암호화폐도 똑같아요. 비트코인도 8, 9월이 역사적으로 가장 안 좋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는 그 주식시장과 맞물려서 9월이 가장 안 좋았는데 요즘은 그 주기가 조금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3년을 보면은 지난 3년간은 8월이 더 안 좋았고 오히려 8월에 바닥을 찍고 9월부터 반등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8월이 안 좋을지 9월이 안 좋을지는 뭐 예측할 수 없지만 8월이 되었든 9월이 되었든 이 8, 9월 자체는 조금 조심해서 가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근데 그 요즘 이번 이제 상승장, 이번이 상승장이 오게 되면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그 다음부터 뭔가 이렇게 횡보하거나 그냥 일반적인 자산들 같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지 않겠냐. 이제까지의 과거의 어떤 사이클 상에서 이런 급등장, 이건 이제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네. 뭘까요? 근데 비트코인은 당연히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2조 5천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의 정점에선 그 이상으로도 갈 수 있겠죠. 3조 달러, 4조 달러까지 가게 되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뭐 미국 기업 최상위 기업과 맞먹는 수준의 그 자산 규모잖아요. 그렇게 큰 몸집의 자산을 움직이려면 훨씬 더 많은 자금이 들어와야겠죠. 그렇게 되면서 점진적으로 비트코인의 상승과 하락의 이 폭,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번 그 상승장을 마지막이라고 논하기에는 갈 길이 심하게 멀고요. 금 대비하면 여전히 시가총액이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과 비교하면은 뭐 S&P라고만 비교해도 20분의 1 수준. 뭐 네. 다른 나스닥부터 시작해서 다 합치면은 뭐 3, 40분의 1 수준이잖아요. 종목 단위로 따졌을 네, 때. 네. 그런 자산의 규모를 생각을 한다면은 여전히 갈 길이 지극히 멀고 비트코인의 지금 전 세계 인구 대비 보유자 수, 채택률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3% 수준입니다. 3%라고 하는 것은 90년대 중후반의 인터넷 수준의 보급률이거든요. 근데 기술의 채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S자 곡선이라고 하잖아요. 초반에 얼리 어답터부터 이렇게 채택을 시작해서 이제 대중에게로 넘어가는 순간 보급률이 급속도로 치닫다가 이제 다 보급이 되면 더 이상 보급할 데가 없겠죠. 이런 형태를 그리는 S자 곡선을 그리는데 이제 3%라고 하는 수준은 S자 곡선에서 이제 완만하게 위로 꺾이기 시작하는 지점에 불과합니다. 기술적으로 그렇게 채택률이 낮은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 기술이 향후 뭐 몇 년 안에 그 채택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점인데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이 크게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조금 생각하기 어렵죠. 그러한 모든 경위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20에서 30년 정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자산, 뭐 금이나 주식과 같은 그런 전통자산의 평균적인 수익률을 훨씬 상회하는 수익률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아주 뭐 큰 어떤 상승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좀 예상하는 어떤 그 상승의 폭이랄까요? 목표 어느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까? 저는 근데 이거를 2023년부터 그러니까 2년 전부터 계속해서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번 사이클에서 예상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목표 범위는 2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 사이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말에 이제 전문가들의 평균 목표 가격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집계가 돼서 언론들이 발표를 했는데 그것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한 22, 3만 달러, 20만 달러 초반대 정도가 되겠고 비트코인의 가격 예측 모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멱함수 법칙이라고 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의 그 과거의 역사적인 그 가격 상승률을 우리가 지수 함수라고 하는 이 로그 차트 상에 표시한 그런 가격 예측 모델이 있어요. 근데 그 예측 모델이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적중률이 가장 높은 모델인데 그 모델상 올해 그러니까 내년 중반 정도까지 사이클이 연장된다고 했을 때 예상되는 목표 가격은 한 27만에서 30만 달러 정도가 되겠고 비트코인은 반감기마다 당연히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상승률이 줄어들어 왔는데 과거 사이클들의 반감기에서 다음 반감기까지의 상승률을 집계를 해보면은 매 사이클마다 한 절반 조금 안 되게 상승률이 줄었습니다. 정확히는 한 40% 정도로 상승률이 감소되어 왔어요. 근데 지난 사이클에서 반감기에서 반감기까지의 상승률이 플러스 800%였거든요. 그거의 40%라고 하면은 플러스 320% 정도가 되겠죠. 그 320%라고 하면은 4.2배잖아요. 배수로 치면은. 왜냐면 100%가 2배니까. 320%면 4.2배인데 이번 사이클의 반감기 가격이 얼마였냐고 하면 64,000달러였습니다. 그거의 4.2배라고 하면은 한 26만 달러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반감기에서 반감기까지의 상승률이에요. 근데 항상 비트코인은 다음 반감기 전에 사이클의 정점에 있을 때는 다음 반감기 가격보다 위에 있었거든요. 네. 그것까지 감안하면은 이번 사이클의 정점은 26만 달러 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4.2배가 아니라 3배만 오른다고 하더라도 20만 달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보다 이번 사이클의 정점은 더 위로 있을 수 있다는 거니까 여러 가지 거를 다 종합해서 봤을 때 20에서 30만 달러 정도 가격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20만 달러가 하면은 현재 환율상 치면은 뭐 2억 7, 8천이 될 텐데 문제는 모든 자산시장이 다 그렇지만 이 상승장의 정점에 가면 거품이 많이 끼거든요. 거품이 끼게 되면 김치 프리미엄이 반드시 붙습니다. 이제는 비트코인 시총이 너무 커져서 김치 프리미엄 안 붙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을 봐보세요. 6개월 전에 금 홈쇼핑에서 팔고요. 김치 프리미엄 20%가 넘었습니다. 네. 비트코인보다 시가총액 10배 큰 금도 김치 프리미엄이 그렇게 붙어요. 그런데 정말로 비트코인 불장이 왔을 때 김치 프리미엄이 안 붙을까? 를 생각해 본다면 붙는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거기에 김치 프리미엄까지 붙으면은 충분히 3억이나 그 이상이 될 테고 최고 가격인 30만 달러 기준으로 하면은 뭐 한 4억 2천 정도 될 텐데 마찬가지로 김치 프리미엄이 금처럼 20%까지 붙는다 그러면 한 5억 정도의 가격까지도 충분히 갈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뭐 보는 심리적 저항선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또 뚫으려면 또 강력한 어떤 매수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심리적 저항선은 어느 정도로 보시고 그것이 뚫리는 순간 그때 이제 다시 또 올라가는 그 장이 열린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지금 비트코인은 온체인상에 어느 정도의 그 매도 물량이 몰렸는지가 다 보이기 때문에 쉽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현재 12만 달러에 가장 많은 그 매도 포지션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만 달러를 만약에 강하게 뚫게 되면은 그 지점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숏스퀴즈라 그러죠. 공매도 물량의 연쇄 청산이 일어나면서 가격이 급등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12만 2천에서 3천 달러 정도의 최근 신고가죠. 그 부분을 충분히 뚫을 수 있겠죠. 그래서 12만 달러를 강하게 돌파할 수만 있다면은 거기서부터 또 한 번 상승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만에서 30만 정도 본다고 하면 12만을 뚫는 순간 2배로 갈 수 있는 저는 시작이 그렇게 그렇죠. 출발점이 될 거라고 보고 우선은 15에서 16만 정도에서 달러 정도에서 하나로나 뭐 2억 2천 그 정도 정에서 한 번 정도 좀 정거장을 거쳐갈 것 같아요. 거기서 또 한 번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20만 달러를 향해 도전을 하겠죠. 근데 이렇게 저항선 혹은 이런 쉬어야 되는 이 구간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걸로 예상을 하는 거죠? 뭐 가장 쉬운 거는 당연히 차익 실현이겠죠. 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짧은 기간에 좀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잖아요.
뭐 20%, 30% 정도는 순식간에 오르고 많이 오를 때는 50%도 이번 사이클에서도 여러 차례 몇 주 만에 상승하고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 상승 이전에 샀던 사람들은 단기간에 굉장히 큰 수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차익 실현 동기가 충분할 테고 차익 실현이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또 가격이 정체되는 이런 상승 후 조정의 과정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 상승 사이클 과거와는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크게 얘기해서 세 개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는 시가총액이 너무 커진 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관들이 진입하면서 변동성이 과거보다는 좀 축소된 점. 기관들은 계획적으로 매도를 하고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을 동시에 잡죠. 그런 여러 가지 특징들로 인해서 기관들의 진입으로 인해 조금 몸집이 무거워진 점이 있겠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유동성의 확장 사이클이 기존 사이클들보다는 조금 더 출발점이 뒤로 지연된 점. 미국의 경기와 고용이 예상보다 너무 좋으면서 그것들이 이번 사이클의 형태를 조금 변형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 기관의 유입, 그러니까 ETF의 역할, 이거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이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사이클상이 있었던 그 또 사실 급락장, 폭락장이 있잖아요. 상승 이후에 찾아오는 이것이 있을 것이다, 아니다, 이번에는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의견들도 이것 때문에 갈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사이클의 끝에서 분명히 강한 거품이 형성이 될 테고 거품이 형성된 자산은 반드시 그거를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조차도 30%씩 하락했던 적이 꽤 있거든요. 근데 금은 비트코인보다 시가총액이 10배 큰데도 30%를 하락을 하는데 비트코인이 과연 금이 30% 하락할 정도면 비트코인이 몇 퍼센트 하락할까요? 뭐 7, 80%가 다시 하락한다고 해도 이상할 게 아니거든요. S&P랑 나스닥도 50% 이상 하락한 적 2000년 이후에도 있죠.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비트코인이 그러면은 그렇게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어렵겠죠. 네. 그래서 기관들이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락장이 왔을 때 빠져나가는 것도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강력한 매도 폭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영원히 오르는 자산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모든 자산은 상승기가 있으면 하락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생각했을 때 하락기에는 S&P나 나스닥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질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이번 상승장의 목표 20만에서 30만 달러 이 정도 어떤 목표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런 급락장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통 한 60%, 70% 이상 뭐 빠지기도 했잖아요. 과거는 70에서 80% 넘게까지 빠졌습니다. 이번에도 그럴까요? 아니면 이 기관 때문에 지지선이 좀 생겨서? 그거는 약세장이 사실 얼마나 강력하게 형성되느냐에도 달려있어요. 그거는 비트코인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식시장과 함께 전반적인 위험자산 시장이 약세장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강력하게 오는 거에 따라 달려있는데 저는 아무리 못해도 50% 이상은 하락을 할 거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 다음에 비트마인 여러 네. 기업들이 이제 이 코인 자산들을 막 매수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이 미치는 영향, 이거에 그 어떤 영향을 받아서 여러 기업들이 또 따라서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매수세가 상당히 강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봅니까? 네, 실제로 최근 몇 달 들어서는 이제 스트래티지, MSTR이라고 하는 회사가 만들어낸 그런 비트코인 재무회사, 비트코인을 대차 대조표에 넣는 그런 운영 방식을 취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번져나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수세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최근 한 3개월 정도만 보면은 2분기 정도만 놓고 보면은 현물 ETF보다도 오히려 공개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더 샀습니다. 그만큼 더 강력한 그런 수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는 뜻인데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번 사이클이 끝나고 하락장이 왔을 때 시한폭탄도 동시에 떠안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회사 MSTR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 사이클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난 80% 가까이 하락하는 하락장까지 다 견딘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신뢰가 있죠. 하지만 나머지 회사들은 이런 스트래티지를 보고 이번 사이클 들어서 처음으로 붙은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들은 하락장이 왔을 때 과연 견뎌낼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뭐 좀 빚을 내 가지고 또 사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손절이 나올 것이냐, 그것이 악재로 될 것이냐, 아니면 손절은 절대 안 할 것이냐, 요거 가지고도 이견들이 있긴 근데 하더라고요. 모든 회사가 다 똑같은 행동을 하진 않겠지만 저는 일부 회사들 또는 하락장의 강도에 따라서 상당수의 회사가 비트코인을 이제 상승장 끝에서 팔기 시작하면서 이 사이클을 끝내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엑스맨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 이 급락장의 마무리, 그러니까 시작이 아닌 마무리를 그러니까 이들의 상승장의 마무리를 상승장의 하는 거죠. 마무리를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그 급락장의 시작 신호. 그렇죠.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걸로 이 재무회사들의 움직임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8, 9월은 좀 약세장, 10월 이후서부터가 좀 강세장으로 예상을 하셨는데 지금 시장에서 9월 달에 금리 인하 하지 않겠냐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증시도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떻습니까? 9월 금리 인하가 만약 된다면 이 코인,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은 근데 9월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잖아요. 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호재는 사실 호재가 아니죠. 그래서 그 9월 달이라고 하는 그런 정확한 뭐 언제부터 금리 인하가 된다 이런 거에 너무 조금 집착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이후로도 금리 인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유동성이 많이 풀리느냐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용 지표도 하향 수정되면서 약해진 게 드러났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관세가 8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발효가 되면서 이 영향이 이제 9월 10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현재 실효 관세율이 거의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든 정부 때 관세율이 2%였으니까 거의 10배가 됐단 말이에요. 10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은 당연히 판매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기 마진을 희생해야겠죠. 그럼 기업들의 실적이 줄어든다는 거고 기업들의 돈벌이가 줄어들면 당연히 임금 삭감하고 더 올리지 못하고 고용 줄여야겠죠. 그러면 임금 줄어들고 고용 줄어들면 소비도 줄어들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경기와 고용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관세 효과로 인해서 중장기적 최소한 내년까지로 봤을 때 연준은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고 모든 대부분의 국가들은 마찬가지로 관세의 영향을 받아 수출이 줄어들고 경기가 위축되니까 지속적으로 부양책을 실시하든 금리 인하를 하든 유동성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큰 흐름을 보는 게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이 위험 자본 시장 여기에는 호재가 될 그렇죠. 것이다. 호재가 될 수 있죠. 그렇게 계속 가다가 물가가 갑자기 이제 치솟기 시작하고 유동성을 너무 많이 풀려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슬슬 금리 인상을 얘기하는 때가 올 거 아니야.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어느 시점인가는. 네. 그 시점이 오면은 저는 상승장이 이제 종료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 비트코인이 뭐 한 11만 불에서 11만 4천 불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하는 구간 여기에서 그 알트코인들의 낙폭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러한 현상, 이 디커플링 현상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알트코인은 실제로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12만 달러까지 오르는 동안에 비트코인보다 훨씬 강력하게 상승을 했고요. 비트코인 다시 11만 달러 초반대까지 조정을 받는 구간에선 더 많이 조정을 받았죠. 이런 알트코인의 큰 변동성은 사실 뭐 새로울 게 없는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고요. 비트코인보다 시가총액이 뭐 압도적으로 작기 때문에 당연히 알트코인 쪽이 등락이 훨씬 클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전체 시장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강력한 단독 상승장은 점점 끝이 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가장 이제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한 67% 정도까지 올랐던 그러니까 전체 시장의 3분의 2 수준까지 차지했던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이제 현재는 60% 초반대 정도로 줄어들어 있는데 이게 일시적인 하락이 아니라 이제 사이클의 후반부까지는 점진적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이제 알트코인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더리움이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 그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고요. 실제로 이번 상승장이 진행되는 동안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 현물 ETF로 기관들의 자금이 더 몰렸습니다. 근데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은 비트코인의 5분의 1이거든요. 근데 돈은 더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규모 대비 들어온 돈을 생각해보면 엄청난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지난 11월, 11월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알트들 막 올랐잖아요. 이때는 이더리움이 다른 알트들보다 못 올랐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비중이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이번에는 이더리움 시가총액 비중이 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알트들보다 이더리움이 상대적으로 더 올랐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개인들의 감정적인 그런 투자로 인해서 흔히 말하는 포모라 그러죠. 그런 투자로 인해서 지난 11월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는 밈코인 같은 게 막 올랐던 거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비트코인보다도 더 많은 기관들의 매수세가 이더리움으로 몰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큰 돈들이 알트코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구조적 상승장이다라고 하는 흐름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근데 그 시총 2위, 3위죠. 이더리움하고 리플, XRP. 이게 최근 일주일 동안에 거의 5%씩 넘게 이제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가장 큰 기대감을 주는 코인들인데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알트코인은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태양계를 돌고 있는 행성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암호화폐 시장은 결국 비트코인 위에 세워져 있고 전부 비트코인 발악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방금 전에도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이 60%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금액상의 점유율일 뿐 실질적인 비트코인의 이 암호화폐 시장 내의 영향력은 99%입니다. 비트코인이 사라지면은 그 비트코인이 제일 밑에 토대예요. 집안 토대가 무너져 버리면 그 위에 쌓여 있는 게 뭐가 됐든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 발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을 한다면은 알트코인은 그거보다 더 많이 하락을 하는 거죠. 그나마 이더리움, XRP, 솔라나 등이니까 그 정도인 거고, 이제 그 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코인들은 훨씬 더 큰 하락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장기적인 비전으로만 투자를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어느 정도 좀 미니 상승장 같은 게 왔을 때 좀 많이 오른 애들이 있으면은 일부는 차익 실현을 중간중간 계속 하면서 리밸런싱을 해줘야 합니다. 네. 근데 이더리움하고 리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깊숙하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이자를 주잖아요. 네, 스테이킹. 네. 스테이킹 이자,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그 기업들, 그다음에 기관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다, 고래들이 막 증가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움직임은 그렇게 좀 이 가격 면에서 이렇게 막 액티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죠? 이더리움이 지금 현재 스테이킹 때문에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현물 ETF로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자금이 몰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더리움 현물 ETF는 아직 스테이킹이 승인이 안 됐어요. 그래요? 스테이킹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현물 ETF로 그렇게 많이 몰렸다는 얘기는 기관들이 그 스테이킹을 바라보고 들어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스테이킹이 가능하게 된다면은 이자가 매년 3에서 5%씩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기관들의 수요가 더 증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그 정도까지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리플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뭐 호재 악재가 계속 뭐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XRP는 물론이거니와 솔라나 이런 미국계 그동안 SEC, 그러니까 증권거래위원회에 의해서 그런 계속 고소를 당하고 소송을 당하고 하면서 규제 압박에 눌려있던 이 미국계 코인들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미국이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도 통과되었고, 그 다음에 시장 명확성 법안도 아마 하반기에는 통과가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규제 환경이 점점 우호적으로 되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에서 운영하는 그런 거대 코인들, 알트코인들은 결국 현물 ETF도 승인될 거고, 네. 기관들의 자금도 더 많이 들어오고 하면서 단기적인 그런 호재 악재에 의한 상승 하락은 예측할 수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알트코인은 사이클에 따른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 이제까지 사이클 상으로는 일단 비트코인이 좀 정점을 찍고 바로 이제 이후에 이제 알트코인들이 네. 튀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정점을 찍고 바로 또 급락이 오게 되면 급락이 오는 상황에서도 알트코인들의 상승, 급등은 이루어지는 건가요? 최고 정점을 기준으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이 최고 정점을 찍은 이후 한 3주 정도 됐을 때 알트코인이 정점을 찍었어요. 한 그래요? 타이밍 반박자 늦게 알트코인은 정점을 찍는 거죠. 이번에도 뭐 늦어도 2, 3주 정도 후에 정점을 찍게 될 거라고 보니까 비트코인의 고점 신호가 나오게 되면 알트코인도 정리를 그때부터 하는 게 맞는 거겠죠. 이 텀이 네. 여유 있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여유가 없습니다. 굉장히 짧게 끝나기 때문에
머리 꼭대기에서 팔려고 하지 말고 비트코인 보면서 그냥 먼저 어깨서부터 판다 네. 라는 좀 개념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지금 이더리움하고 리플 또 말씀하신 그러니까 XRP 그다음에 말씀하신 솔라나 여기 가지고 어떤 게 더 투자 가치가 높은 거냐, 어떤 게 더 수익률을 크게 줄 것이냐 가지고 참 논쟁이 시장에서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저는 계세요? 이걸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알트코인은 절대 어떤 비전을 바라보면서 어느 하나의 코인을 지나치게 집중해서 투자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은 정말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더리움도 이번 사이클 지금까지 여전히 퍼포먼스가 아직도 이제 바닥에서 올라왔을 뿐이지 아직도 투자자들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대형 코인들 중에서 이더리움만이 유일하게 정고점 회복을 아직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 밑에 XRP, 솔라나, 심지어 바이낸스 코인까지 다 했어요. 근데 이더리움만 아직 정고점 회복을 못했어요. 네. 이렇게 될 거라고 지난 사이클에 이더리움을 본 사람 누가 예측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더리움이 가장 앞장설 네.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솔라나 지난 사이클에서 어마어마했는데 한때 95%까지 하락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번에 반등해서 이제 다시 메이저 대장 부대장격으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95%까지 하락할 거라 누가 예상을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알트코인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그냥 골고루 담자. 그렇죠. 골고루 담으시고 조금 더 확실하게 하려면은 시가총액 순으로 골고루 담는 게 더 좋죠. 이더리움이 이 솔라나 XRP보다 2배 이상 크면 이더리움 비중을 2배에서 더 가져가고 이런 시총별로. 그렇죠. 시총별로 그렇게 상위권 코인 정도만 담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너무 하나의 코인에 좀 흔히 말하는 몰빵 투자는 안 하시는 편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시총은 주는데 거래량은 늘고 있다. 그러면서도 또 반등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요 코인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뭐냐? 신호 의미가.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이 많아요. 거래량이라고 하는 게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 거래량인지가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제 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은 과거 사이클에서는 우리가 흔히 디파이라고 하는 네. 그런 중앙화 거래소, 바이낸스, 뭐 우리 한국으로 치면 업비트, 빗썸 이런 거래소가 아닌 탈중앙화된 거래소에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었거든요, 알트코인이. 근데 이번 사이클 들어오면서 점점 규제화가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과거보다는 이제 규제 환경이 갖춰진 거래소에서 더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흐름의 변화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 그 증시, 미국 증시 혹은 뭐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간혹 보는 지표로 이 공포 탐욕 지수를 보면서 네. 시장의 과열 상태 혹은 침체 상태를 이렇게 좀 보면서 강약 조절을 좀 하는데 이게 비트코인 혹은 이 코인, 알트코인에서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네,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현재는 한 50대 중반의 완전한 중립 수준에 있는데 아직 이번 사이클에서 극단적인 탐욕으로 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딱 2번이 있는데 한 번이 ETF 작년 ETF 승인 후에 2023년 3월에 7만 달러를 넘을 때, 네. 그 다음에 작년에 트럼프 당선되었을 때, 이때만이 유일하게 극단적 탐욕 상태, 그러니까 공포 탐욕 지수가 100에 가까워지는 극단적 탐욕 상태로 유일하게 들어갔던 구간이고요. 이번 사이클에서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과거 사이클들을 보면은 결국 고점이 언제 왔냐고 하면은 극단적 탐욕 상태가 수개월 동안 계속 이어진 네. 한 최소 3개월 정도 거의 그 공포 탐욕 지수가 90 이상에서 놀고 있는 그런 극단적 탐욕 상태가 계속 이루어지는 구간에서 결국 고점이 왔거든요. 근데 이번 사이클에 아직 한 번도 안 왔다는 것은 그 시점이 아직 안 왔다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하지만 결국 비트코인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컸던 금에서도 그런 극단적 탐욕 상태가 도달했듯이 비트코인도 이 사이클의 최후반부에 가면은 반드시 그럴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가 왔을 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미리 쌓을 때 투자를 해둬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그런 극단적 탐욕 상태가 오면서 불나방들이 달려들 때 물량을 떠넘기고 탈출을 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증시에서 보는 지표를 가지고 또 코인에서도 이렇게 본다라는 것은 이게 연동한다는 얘기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디지털 금이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안전자산으로 얘기하다가 이제 이 위험자산으로 좀 분류가 된 것 같은데 이 비트코인, 이 의미 있는 변화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비트코인은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금과 비교한다고 해서 금과 자산적 특성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엄연히 다릅니다. 금과 비트코인이 자산적으로 같다고 하는 것은 상품 자산이라고 하는 특성에서 같은 거예요. 상품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증시처럼 어떤 현금 흐름이나 다른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자산이 아니라 순수하게 유동성 흡수제로서 역할을 하는 자산이 상품 자산입니다. 그 특성으로서 금과 같다는 것이고 우리가 전통 금융 자산에서 보는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분류로 봤을 때는 금은 변동성이 굉장히 낮기, 그러니까 베타라고 하죠. 변동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고 비트코인이 현재까지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10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큰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금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금처럼 생각을 하다가 금은 오르는데 비트코인이 왜 떨어져?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산의 특성이라는 측면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상품 자산이냐, 증권 자산이냐. 여기서는 금과 같은 상품 자산이에요. 주식과는 달라요. 그런데 변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안전 자산이냐, 위험 자산이냐. 여기서는 위험 자산이에요. 금과 다르고 여기서는 반대로 주식과 같아요. 네. 그렇게 두 가지 측면을 분리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비트코인만의 독특한 포지션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서 생각이 나는 게 그렇다면 이제 비트코인의 정점 그리고 그 이후 한 2, 3주 후에 또 찾아올 알트코인의 정점 그 이후에 이제 찾아오는 건 이제 코인들의 폭락인데 그 얘기는 결국 증시도 같이 그 시점에 무너지는 어떤 현상이 동반화되는 것이냐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증시가 먼저이든 비트코인이 먼저이든 위험자산 시장 자체가 내년 어느 시점에선가는 정점을 찍고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장 큰 트리거가 되는 것은 역시 물가가 되지 않을까. 인플레이션. 네, 네. 이제 연준이 9월부터 금리 인하를 다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가 지나면은 내년 뭐 1분기가 됐든 2분기가 됐든 3분기가 됐든 어느 시점인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분명히 물가가 다시 3%, 4%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는 시점이 올 텐데 그러면 반드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겠죠. 그 시점부터 위험자산 시장 자체의 이제 상승장이 끝나는 지점이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이라는 게 그냥 충분히 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급락으로 이어진다라기보다는 거기에 또 뭔가 트리거가 되는 어떤 경제적 그 악재 이런 것들이 같이 수반이 되는 걸로 과거의 사이클도 그랬었나요? 근데 과거의 사이클도 그랬고요. 근데 과거 사이클 돼서 비트코인의 가격의 이제 상승장을 끝내는 거의 단일 트리거는 결국은 유동성이었어요. 유동성. 네, 글로벌 유동성이 확장기를 끝내고 수축기로 들어가는 시점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기관들 투자자들의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전통 자산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전통 자산의 자산군 중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일 트리거에 의해서만 그렇게 가격이 움직이기보다는 이제 다른 전통 자산들과 마찬가지로 거시 경제적인 환경에 의해서 뭐 주식 시장이 됐든 부동산 시장이 되었든 이런 여러 가지 시장군들과 서로 어우러져서 큰 틀에서 보면은 비슷한 흐름을 나타낼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 건데, 뭐, 테더라든가 달러에다가 연동을 기초 자산으로 고정시켜 놓고 하는 이 스테이블 코인들 어떻습니까? 어쨌든 가격의 변동성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코인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향후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이라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디지털 자산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이런 암호화폐에도 수혜가 가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현재 4천억 달러 규모인 이 시장이 5년에서 10년 안에 10배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들어온다는 뜻인데 그렇게 들어온 자금이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로 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대형 은행이나 기관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 그로 인해서 전통 자산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입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 입구를 통해서 전통 금융에 있는 수많은 자산 중에 일부가 이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이게 결국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다른 알트코인들로 넘어가면서 이 시장 전체를 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기존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스테이블 코인들, 그러니까 유동성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우리가 이제 변동성이 높은 그 우리 소위 뭐 이더리움이 됐든 리플이 됐든 저 비트코인이 됐든 이런 것들의 이 수요가 그만큼 뭔가 줄어들거나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또 영향 이런 건 없을까요? 저는 점진적으로는 모든 자산이 일단은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점점 전통 금융에 편입이 되어 가고 그 과정에서 자산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성숙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결국 변동성은 줄어들고 수익률은 전통 자산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거라고 봐요. 다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너무 먼 길이 남아 있다. 비트코인이라고 해봐야 채택률이 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먼 미래의 일이고 적어도 20에서 30년 동안은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해서는 전통 그런 자산 시장의 메이저 자산들 뭐 S&P가 되었던 나스닥이 되었던 금이 되었던 채권이 되었던 그 어느 자산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최소 20에서 30년 동안은 유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한국에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뭐 법안이 통과가 이제 뭐 입법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한국에서 근데 과연 기축통화가 아닌데 스테이블 코인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던데 어떤 생각이세요? 네, 일단은 현재 전 세계 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뭐 80% 수준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 의미 있는 뭐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세계화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는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한국은 아직도 현물 ETF조차 거래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암호화폐 업계로 보면은 한국이 굉장히 선두주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점점 후진국이 되어 가고 있죠. 사람들은 여전히 알트코인만 거래를 하고 비트코인 거래 비중은 시장 규모 대비 굉장히 적고 현물 ETF도 승인이 안 돼 있고 그런 식으로 점점 그런 규제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면서 점점 후진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고 지금이라도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있어서 한국이 뒤처지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최소한의 방어막 정도가 된다라고 봐야지 이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된다고 해서 갑자기 뭐 세계 시장에서 원화가 사용량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다는 그런 좀 기대는 좀 섣부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에서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합법화돼서 발행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도대체 어디다 쓸 것이냐. 뭐 일각에서는 그냥 비트코인이나 이런 데 이 유동성으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전통적으로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성장과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률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동조성을 보입니다. 그 얘기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으로 유동성이 많이 들어오면은 거의 반드시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지금은 그 현재까지는 기업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계좌도 만들지를 못해요. 한마디로 많은 그 자금들, 개인과 기관과 뭐 기금 등의 자금들이 이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문 자체가 한국은 거의 차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풀리면서 기업들이 그 스테이블 코인을 살 수 있게 되고 그걸 통해서 특별히 그 중앙화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탈중앙화 거래소 같은 곳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다면 비트코인의 거래나 보유 자체는 금지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유를 할 수 있게 된다면은 현재는 비트코인 세계로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는 한국의 수많은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긍정적이겠죠. 네, 그렇군요. 네, 하여튼 이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 이것으로 인해서 이 금융 자본 시장이 또 어떤 그 요동을 치게 될 것이냐 참 네. 걱정과 기대 이게 시장이 좀 난무하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제이미 다이먼이 JP 모건의 수장이죠. 네. 말을 바꿨는데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을 믿는다라고 바꿨거든요. 그래요. 그동안은 스테이블 코인 포함해서 비트코인은 당연히 물론이고 디지털 자산 시장 자체를 굉장히 비난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믿는다라고 했어요. 왜 믿냐?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돼서 이제 자기들이 해야 되니까. 네. 결국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게 이해관계가 네. 자기들이 하게 되면은 결국 다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의미를 봤을 때 이제 뭐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고 미국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은행들이 발행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은행이 발행하게 되는 순간 결국 완전한 전통 금융, 전통 자산이 이 시장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그 큰 돈들이 다 은행을 통해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은행이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을 취급하고 수탁하고 대출하게 되는 이런 서비스를 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
모든 전 세계 그 수많은 자산들이 은행을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큰 돈이 중앙에서 모여 있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한국으로 치면 한강과 같은 그게 미국 은행이죠. 그곳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꼭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시장 자체가 이제부터 향후 수십 년간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런 블루오션에 이제 막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2016 책의 저자시죠. 신민철 작가님 함께 했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기대가 되네요. 네. 어떤 흐름들이 나올지 지금 말씀하신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뭐 조금 투자해봐도 될 것 같고. 자, 하여튼 기대와 그다음에 우려 함께 가지고 경계심 문제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신민철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